네, 오늘은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소가 있으면 바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수사의 단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소가 무엇인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강도를 하고 있고 저 아저씨는 제발 강도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하고 있어요. 이때 저 강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더 차지했네요. 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은 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을 수는 없고 그러면 수사기관한테 뭔가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붙잡고 처벌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렇게 그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강도의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인도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한 다른 사람이 수사기관한테 처벌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벌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 이거를 고소 또는 고발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수사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정한 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친고죄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이제 수사한 뒤에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수사를 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뭐죠? 이렇게 인지라고 하죠. 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인지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친고죄라고 하고 후자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권의 발동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일종의 민법적으로 정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가 수사권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경우죠. 민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종의 정지 조건과 대칭되는 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상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수사권을 발동하는 그러한 또 이제 형사 처벌 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큰 의미에서 이제 소송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고죄에 관해서 우리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형법상 간통죄,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 또 모욕죄, 그 다음에 남의 편지 같은 것을 개봉하는 강학상 비밀침해죄라고 하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문서 개봉죄 이런 죄 등이 있는 거고요. 또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런 것들이 친고죄에 해당하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폭행죄, 협박죄
그다음에 과실치사죄 이런 과실치상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반의사불벌죄 또 형법 이외의 것에 또 유명한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거죠. 그 교통사고 난 경우에 이러한 범죄들이 우리 현행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친고죄는 그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친고죄가 되는 그러한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본 것 같은 그 모욕죄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그 모욕을 그 아버지한테 했든 또는 아니면 일반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했든 상관없이 모두 다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친족 상도례 같은 거는 그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 근데 사촌의 물건을 훔쳤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만 친고죄로 되어 있어서 신분이 없는 자는 친고죄가 아닌. 그래서 사촌과 사촌 친구가 사촌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다 이렇게 되면 사촌만 친고죄고 사촌 친구는 친고죄가 아닌. 그렇게 이제 이걸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고 앞에 거를 이제 절대적 친고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고죄랑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범죄 문제인데요. 이 성범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문화가 어떤 그 피해 여성이 어떤 상황에 따졌든지 어떤 뭐 남에게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또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이제 문화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가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피해자의 옆에 사람들도 옆집에 있는 사람도 다 저 사람이 뭐 성범죄를 당했구나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피해자는 이왕 당한 것은 변론을 하고 이것을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해자가 이거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범죄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범죄가 또 작은 범죄가 아니고 그래서 또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고소만 없으면 또 고소했다가도 고소만 취소되면 처벌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성범죄는 처벌을 친고죄에서 없애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성범죄 중에 일부 식에 대해서 친고죄가 점점 폐지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그 12월 18일 날 우리 형법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이 12월 18일 날 같이 개정이 되었고 전문 개정 형식으로 개정이 됐어요. 특히 그 특별법은 형법은 이 부분 개정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2013년 6월 19일 날 시행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종래의 친고죄,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모두 폐지되었고 종래에는 그 형법에서 강간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었고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폭력 범죄는 형법상의 기본적인 강간죄에 형들을 올리고 특별히 거기에 근데 강도 강간을 하든지 이런 게 가중된 요소가 있을 때 친족 간의 강간 이런 것이 강간이 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북송 요건을 두고 있었던 것이 성폭력 범죄인데 또한 여기에는 그렇게 종래 형법상의 그 강간죄만큼 그렇게 폭력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들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달지 또는 몰래 카메라로 그 여성의 그런 것을 찍는달지 뭐 이런 경우에도 같이 성폭력범죄법의 특별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즉 폭행 협박이 아닌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12월달 개정으로 그런 것까지 모두 친고죄에서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약칭을 아청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아청법은 성범죄 중에서 이 아동 또 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이제 꼭 피해자로 하는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이 좀 확장돼서 피해자가 아니고 관련되는 경우도 이제 포함되긴 했지만, 어떤 그런 경우에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 법에서는 그 아동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가 또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것이 반의사 불벌죄로 바뀐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12년 현재는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그 반의사 불벌죄로 있는 조항마저 모두 폐지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도 없고 반의사 불벌죄도 없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소랑 관련해서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범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소에 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건데, 이 고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본 것이 이제 고소가 무엇인가를 본 것이고, 이제 고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아까 본 것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고소권자는 피해자만 고소권자의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피해자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적 범죄를 또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가 되는 거죠? 국가나 사회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법익의 주체가 피해자니까. 그러면 예컨대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면 그 문서 위조죄는 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잖아요. 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럼 사회가 고소를 해야지 원칙이겠는데, 사회에 누가 고소를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사회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눈과 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고소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 법익의 주체, 바로 기본적인 법익의 주체는 아니지만 법률상 그 법익과 관련되는 사람, 예를 들면 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가 위조된 그 원래 명의자, 또는 다른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는 그러한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는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서 조금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어린이다. 그래서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고소를 하면 되는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권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렸으면은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소를 해야 하는 그 아이를 대리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엄마 아빠가 또는 후견인이 아이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 법정 대리인인 그 사람이, 후견인이 고소를 할 리가 없죠. 또 후견인이 본인은 아니지만 후견인의 가족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아이 재산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다. 또는 자기가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후견인의 뭐 가족이 먹어버렸다. 이럴 때 후견인으로 하여금 너 법정 대리니까 고소를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죠.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부모가 만약에 그런 가해자나 피의자가 된다면은 네. 어린이는 아이의 친족이 대신해서 그렇죠. 고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 대리인이 아닌 어린이의 친족이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 226조, 또 225조, 226조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지금 한 것 같이 법정 대리나 이런 친족들이 하면 좋겠는데 법정 대리인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친족이 아무도 없다, 뭐 고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228조에 따르면은 그 네.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할 경우 검사가 열흘 안에 그렇죠. 대신 네. 진행해 줄 수.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잘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그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한테 신청을 해서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정해주는 그러한 절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고소 능력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소는 원칙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죠. 그리고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고소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능력자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고소도 일종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자가 고소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 고민이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소가 무엇인지, 즉 이 얘기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경찰한테 얘기하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처벌의 의사를 표시할 수,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사실상의 의사 능력은 있는데 아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도 고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고소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 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보다는 보다 일찍부터 고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